제2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있던 독일은 마라톤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최초의 동양인이었던 손기정에 대한 기념 파티를 열고 일장기가 아닌 삼태극기를 내걸어 독일 나치 정권의 체제 선전에 활용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서슬퍼런 인종차별이 있었던 제2차 세계대전 이전 나치스 정부는 우수한 한국인종을 포섭하여 자신들의 체제 선전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북경 동계올림픽에서도 한국인의 고유 역사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민족적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체제 선전의 홍보장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면서 세계적인 긴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동아시아 문명의 기원이 중국 황하 문명이 아닌 한국계 혈통이 만들어낸 문명이라는 공식 연구가 나와 동아시아 역사학계에 거대한 파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오랜 세월 한국의 역사학계에서 가설처럼 여겨져 온 한민족 동아시아 문명 기원설에 대한 연구가 더 이상 한국의 학계에서만 언급되는 게 아닌 세계 메이저 역사학계에서 언급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11일 빼빼로데이에 독일의 언어학, 고고학, 유전학 분야를 총망라한 41명의 학자들이 만주, 한반도, 일본 열도, 중앙아시아, 러시아, 퉁구스 지역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동아시아와 유럽 등지에 분포된 알타이 여계가 유목민에 의해서 중앙대륙에서 한반도와 만주, 일본 열도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한반도 북부와 요하강 주변의 홍산문화권 지역에서 전 대륙으로 확산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 연구진들은 유하권역의 홍산문화권 민족들은 오늘날 중국인들이 아닌 한반도의 한민족과 동일한 민족인 것으로 나오며 일본의 조문인 역시 한반도인과 같은 혈통으로 분석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키나와의 유키왕국인들도 조문인과 한반도인의 계통으로 나와서 한반도에서 일본 열도, 태평양으로 또 북방으로 확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민족은 기마민족이다 라는 가설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한반도에서 기마민족의 문명보다 더 뛰어난 정착문화와 농경문화가 발생하였으며 기마민족의 수렵채집 문명보다도 더 뛰어난 문명을 만들어냈던 민족이 바로 한민족이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반도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을 이어받아 오고 있는 민족이며 한반도의 특성상 고대의 전통과 언어, 문법 등이 고스란히 유지되었고 고도의 지능 수준, 다양한 해산물, 다양한 동식물 등을 섭취하는 식문화 등도 유지되어 왔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시금 조명받는 역사는 바로 고조선 문명입니다. 일각에서 삼류가설로 여겨져 온 고조선의 문명은 실존했던 문명이며 황하 문명보다도 더 가치 있는 문화를 만들어낸 역사였음이 세계 역사학계를 통해서 재조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사학계 중 가장 보수적이고 또 정밀한 분석을 하는 독일의 역사학계로부터 밝혀지는 이 보고서는 중국 당국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영문으로 번역돼 올라가면 중국 측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이들로 하여 지워지며 널리 확산되지 못하고 있어 큰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2022 동계올림픽을 불과 몇 달 앞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북경은 홍산 문명의 주요 세력범위 중 하나였으나 몽골의 정벌, 금나라와 청나라와 같은 북방 계열 민족들의 침입으로 인해서 오랜 기간 지금까지 수도로서 자리 잡아오고 있습니다. 몽고, 청나라, 금나라 모두 홍산 문명에서 파생되어 온 계열의 민족들이지만 가장 압축된 DNA와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은 바로 한국민족입니다. 이를 알고 있는 중국 측은 이번 동계올림픽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동북공정 작업을 통하여 몽골뿐 아니라 한국의 민족을 자국의 역사 범위 안에 포함시키려는 홍보의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제2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히틀러는 독일 민족의 중흥을 위해 올림픽이라는 선전무대를 활용했습니다. 심지어는 올림픽에서 우승을 한 손기정이나 최승희와 같은 글로벌 스타들을 배출한 한국 민족들을 명예 아리아인으로 분류해서 유색인종임에도 이통행의 자유를 허가하기도 했을 정도로 안타까운 민족 차별적 정책을 진행하여 체제 선전에 주력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이번 북경 동계올림픽 역시 중화민족의 중흥을 알릴 뿐 아니라 여러 북방민족을 포섭하고 황하 문명보다 오래된 문명인 홍산 문화를 황하 문명의 일종으로 만들어 자국의 위대한 문명임을 홍보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최근 독일, 영국을 비롯한 서방권 국가들에서는 한국의 역사 연구나 동북공정에 대항할 수 있는 여러 역사 발굴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한국과 문법이 비슷한 나라들에 대한 조명이 다시금 이뤄지면서 이 나라들의 언어적 기원이 한반도, 그 중에서 한반도 북부와 요하권역 즉 홍산 문화가 있던 지역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이 해당되는지 살펴봅니다. 5위 바스크어. 프랑스와 스페인 사이 바스크 민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스크어의 언어적 구조와 매우 흡사합니다. 심지어 일부 학계에서는 스페인의 바스크족이 서쪽으로 이주해간 고조선의 후예인 아발족의 한 갈래라는 학설까지 내놓으면서 스페인 역사학계와 한국의 역사학계가 한바탕 발칵 뒤집어진 적이 있습니다. 바스크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스페인의 250만, 프랑스에 약 20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스페인의 독립을 요구하고 있으며 독자적인 정부를 수립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바스크족의 국왕을 상징하는 왕실 문장에서 한국의 금관 문화뿐 아니라 졸본 부여의 군사들이 사용하던 문장과 흡사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고대 시기 한반도와 스페인 바스크족과의 연결고리가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은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바스크족 거주지에서 나타나는 고인돌의 문화 역시 한반도 이것과 흡사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4위 페르시아어.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문화를 만들어낸 페르시아 제국은 오늘날의 이란을 의미합니다. 불과 1978년까지만 해도 이란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팔레비 왕조는 서구 유럽의 왕조를 모델로 미국 등 서방국과의 교역을 통해 제1세계에 포함되는 부유한 나라를 만들어냈으나 급작스러운 이란 혁명을 통해 나라가 제3세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란 혁명 이전의 이란은 페르시아 카페트 등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사치품을 만들어내던 나라였고 한국은 이란과의 우호 협력을 통해 강남의 가장 번화한 거리의 이름을 이란의 수도 테헤란의 이름을 붙여 조성했습니다. 이란의 언어적 문법 구조는 아랍어와 전혀 다릅니다. 특이하게도 한국어와 문법적 구조가 비슷하여 이란의 부유한 여학생들에게 한국은 인기 체류지처럼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은 주로 석유재벌과 이란의 초고가 특산품인 샤프란 제조업체 사장의 딸들로서 한국에 체류하며 사회적 억압이 있는 이란에서의 삶이 아닌 한국에서의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한국에 오려면 기본적으로 20억 이상의 현금이 통장에 예치돼 있어야 하며 한국에 올 경우 복식이나 예법 등에서 비교적 자유로워 1978년 이전의 이란의 청년들과 같은 모습대로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적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비교적 중립적이거나 온건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서 한국의 이란이 하루속히 친서방 진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3위는 남아시아입니다. 인도 남부의 타미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스리랑카에서 통용되는 대부분의 언어가 한국어와 유사한 SOV 문법 구조를 사용 중인 언어권 국가입니다. 특히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사이에 있는 미얀마도 이 범주 안에 포함되어 과거 이 나라들이 서해바다 해안선을 거쳐 한반도 문화권에서 남아시아권으로 이동을 했거나 아니면 그 반대의 여정으로 한반도의 언어가 유입됐을 것이라는 역사적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독일의 연구진의 분석에 의하면 남아시아권 국가들에서 사용하는 SOV 문법 구조 역시 한반도에서 뻗어나갔을 것이라는 가설 역시 점점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해수면이 지금처럼 높지 않았을 시기 한국의 서해에서부터 동남아시아에 이르는 대륙풍에 존재했었던 거대한 해저 문명이 바로 홍산 문화와 연관이 있었을 것이고 이 문명이 남아시아로 이동했을 수 있었을 것으로 해석됩니다. 2위는 터키어입니다. 터키어는 약 1억 4천만 명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터키, 우즈벡,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아제르바이잔 등 여러 나라에서 터키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터키어와 한국어는 문법적 유사성으로 인해 양국의 언어를 배우기 매우 쉽습니다. 최근 한국과 터키는 어려움에 빠진 터키 경제를 돕기 위해 통화 스와프를 맺고 도움을 주어 경제적 밀월 관계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한도와 만기가 없는 통화 스와프를 맺고 있는 캐나다와 영구적 통화 스와프를 맺고 있어 한국의 통화는 점점 준 기축 통화 지위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때문에 터키권 국가들에서 한국 경제의 위상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1위 일본어.
일본어는 사실상 열도 한국어로 분류되는 언어입니다. 약 1억 2천만 명의 인구가 사용 중으로 한국어와 문법적 유사성과 단어가 동일해서 일각에서는 고대 삼국시대의 언어가 일본 열도에 남아있을 것이라는 연구를 내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어의 문자를 이루는 히라가나는 신라의 이두문자에서 기원한 문자로 일본 학계의 연구 결과가 밝혀지면서 고대사에 있어서는 일본과 한반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나 여러 역사적 사건으로 두 나라의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백제가 나당연합과 대항해 일본과 연합해 대항했던 국제전투인 백강전투, 그리고 고려와 몽골의 연합, 영웅연합의 일본열도 침략, 그리고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또 일제강점기의 역사 등에서 한국과 일본은 돌이킬 수 없는 앙숙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일본 젊은 층들 사이에서는 한국어를 일본의 공식 교과 과목으로 지정하여 공용어가 될 수 있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일본이 앞으로 어떻게 역사적 인식과 한국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위까지 이외의 국가들에서도 헝가리, 미얀마,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 언어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 사이에서도 유사한 문법 체계가 나타나면서 이 모든 언어들이 한국어에서 파생된 언어라는 분석은 다소 과장될 수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됐으나 최근 독일의 연구진이 내놓은 동아시아 언어의 한국 기원설이 공식적인 학설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동북아시아의 역사적 갈등이 한국과 중국 간에 나타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러한 갈등 관계는 서방과 중국과의 갈등으로 확산되면서 한국과 독일, 영국, 미국 등 서방 진영 역사학계와의 연대와 연구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과연 한민족의 역사적 포용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을까요? 국토전략 테레비 오늘은 이걸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